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아침에 며느리가 차려준 반찬 몇 가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나 박순자는 괜히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시간을 끌었다. 76해를 살아온 세월이 내게 준 건 예리한 감각이었다. 사람의 목소리에 숨은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감각 말이다. 아들 민수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얼굴은 아버지를 닮았지만 요즘 표정은 영 낯설었다. 눈을 마주치려 하면 슬쩍 피했다. 며칠 전부터 그랬다. 며느리 수진이는 국그릇을 놓으며 이상한 눈짓을 보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건 알았다. 밥을 먹는 내내 침묵만 흘렀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식탁을 울렸다. 예전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다. 손자 준이가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고 며느리가 동네 소식을 전하고 아들이 회사 경료 자랑을 하던 시간.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집은 조용해졌다. 아니, 나만 빼고 조용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식사를 마친 며느리가 나를 안방으로 불렀다. 목소리에 긴장이 서려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좋은 이야기일 리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일어섰다.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결정을 했다고, 어머니께서 따로 사시는 게 좋겠다고, 저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농담인가 싶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계시면 너무 불편하다고. 모든 걸 간섭하고 부부싸움에도 끼어든다고. 이젠 못 참겠다고 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비된 말투였다. 얼마나 오래 연습했을까? 나는 아들을 봤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슬픔 때문이었다. 이 집을 장만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며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단호했다. 이건 저희 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라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낫다고 했다. 독립이라니. 70이 넘은 늙은이를 내쫓으면서 무슨 독립이란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한숨만 쉬었다. 매일 요리에 잔소리하고 손자 교육 방식에 끼어들고 심지어 부부 잠자리 시간까지 체크한다고 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건 간섭이 아니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김치가 짜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말한 거고, 손자가 밤늦게까지 게임하면 걱정돼서 말한 것뿐이었는데, 그래도 이건 내 집이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다. 법적으론 민수 명의라고. 상속세 때문에 아들 명의로 해뒀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비닐봉지에 내 삶을 담았다. 몇십 년을 모은 그릇들, 남편의 낡은 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싸지도 못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가 열쇠는 두고 가라고 말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내가 심은 장미꽃이 창가에 피어 있었다. 그 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날부터 나는 이름을 잃었다. 더 이상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전 시어머니가 됐다. 택시 기사가 어디로 모실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갈 곳이 없었다. 70평생을 살며 처음으로 집이 없어진 순간이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곳은 반지하였다.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와 습기, 그리고 오래된 절망의 냄새였다. 젊은 부동산 직원이 무심하게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말했다. 관리비는 별도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지가 없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이것도 사치였다. 방은 좁았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해가 들지 않았다. 형광등을 켜니 지직거리며 깜박였다. 벽에는 까만 곰팡이가 지도처럼 퍼져 있었고 세면대에선 녹물이 흘렀다. 짐을 풀었다. 아니, 풀 것도 없었다. 비닐봉지 3개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남편 사진을 벽에 붙이고 그릇 몇 개를 개수대에 놓았다. 그게 다였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니 물이 샌 자국이 있었다. 이불은 습기로 축축했다. 밖에서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저 흐르는 대로 두었다. 아침이 됐다. 일어나서 밥을 지으려는데 손이 떨렸다. 쌀독을 여니 쌀이 반도 안 남았다. 아껴 먹어야 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한 달에 10만 원으로 먹고 살려면 하루 3,000원, 밥 한 끼에 1,000원이었다. 슈퍼에 가서 제일 싼 걸 샀다. 상한 배추, 할인 콩나물, 유통기한 임박한 두부. 주인 아주머니가 공정 어린 눈으로 나를 봤다. 그 시선이 싫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렸다. 반찬 2가지. 그런데 먹을 수가 없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다. 식탁 건너편이 너무 비어 있었다.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였다. 손주 준이가 할머니 맛있어요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환청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울었다. 경로당에 나가봤다.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새로 왔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사냐고 물었고 반지하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자기도 반지하에 산다고 딸한테 쫓겨났다고 했다. 다른 할머니는 아들한테 쫓겨났다고 며느리가 싫다고 해서 나왔다고 했다. 모두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자식에게 버려진 사람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누군가 그래도 살아야지 뭐 라고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로 내가 간섭이 심했던 걸까?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라는 그 말. 그래. 나는 몰랐다. 내 사랑이 누군가에겐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내 걱정이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다.
감기겠거니.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열이 올랐다. 몸이 무거웠다.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샀다. 약사가 많이 아프냐고, 병원 가봤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그냥 감기라고 대답했다. 병원비가 아까웠다. 약을 먹고 누웠다. 천장이 빙빙 돌았다. 정신이 흐릿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서웠다. 여기서 혼자 죽으면 누가 알아줄까?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늙은이. 그게 나였다. 열흘째 열이 내리지 않았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졌다. 바닥이 차갑고 딱딱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 정신을 차리니 해가 저물어 있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었다.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찾았다. 119를 눌렀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주소를 물었고 겨우 반지하 102호라고 답했다. 그 후로 기억이 흐릿하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하얀 천장,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침대. 간호사가 내 손을 잡고 정신 차리라고 말했다. 나는 눈을 떴다. 너무 밝았다. 병원이었다. 의사가 보호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보호자. 나한텐 없었다. 혼자 산다고 답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폐렴이라고 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가족분께 연락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가족은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아들이 있었다. 며느리가 있었다. 손주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내 가족이 아니었다. 입원했다. 4인실이었다.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보호자들이 밤낮으로 찾아왔다. 과일을 깎아주고 말동무를 해줬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죽음이 가까운 곳이었다. 나도 곧 저렇게 될까. 사흘째 되던 날, 문이 열렸다. 처음엔 간호사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이가 침대 옆에 앉았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기가 미쳤었다고 했다. 그땐 자기 욕심만 생각했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한 번도 생각 안 했다고 했다.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용서해달라고 했다. 정말 잘못했다고. 나는 천천히 그녀를 봤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심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수진이는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왔다.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아줬다. 말수가 적어졌지만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고. 가슴이 덜컥했다.
많이 다쳤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다고, 빚도 많이 졌다고 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너무 교만했나 보다고. 잘 나갈 때는 어머니가 짐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고, 미안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이는 엉엉 울었다. 오랜 시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그날 수진이는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나는 내 집에서 살겠다고 했다.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나는 확고했다. 괜찮다고. 이제 나도 혼자 사는 법을 배웠다고.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라고 말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을 것이다.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퇴원했다. 반지하로 돌아왔다. 여전히 어둡고 습했지만 이젠 익숙했다. 수진이가 청소를 해놨다. 곰팡이를 닦아내고 이불을 빨아놨다. 냉장고엔 반찬이 가득했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 매일 드세요.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메모를 벽에 붙였다. 수진이는 매일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대요. 산책 나가세요. 반찬 떨어지면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게 고마웠다. 어느 주말 수진이가 준이를 데리고 왔다. 손주를 보는 건 석 달 만이었다. 준이는 키가 많이 컸다. 할머니 하며 내게 달려왔다. 나는 그 작은 몸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보고 싶었다는 준이의 말에 나도 많이 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다. 준이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수진이는 옆에서 웃으며 들었다. 나도 오랜만에 웃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돌아갔다. 문 앞에서 수진이가 다시 우리 집으로 오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좋다고, 자유롭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다. 매일 외로웠다. 밤마다 무서웠다. 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는 알겠다고 했다. 대신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청소를 하고 반찬을 해주, 말벗이 돼줬다.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물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며느리가 자주 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놀라며 물었다. 아이고, 그 며느리가요? 쫓아낸 그 며느리요? 라고. 그렇다고. 화해했다고 답했다. 어떻게 화해했냐는 물음에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리고 서로 아팠으니까요. 라고.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했다. 미웠던 사람이 다시 소중해지고 상처가 아물면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았다.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다. 흉터는 남았다. 하지만 그 흉터조차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창가에 화분을 놓았다. 수진이가 사준 제라늄이었다.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이었지만 놀랍게도 꽃이 피었다. 작고 연약한 꽃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찾은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어둡고 좁은 반지하였지만 여기서도 꽃은 피었다. 봄이 왔다. 반지하에도 봄은 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따뜻해졌다. 수진이가 아들 민수와 함께 왔다. 아들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사업 실패의 흔적이 역력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일어나라고. 왜 그러냐고 말했지만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40이 넘은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다. 자기가 불효자라고 짐승만도 못했다고 했다.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릴 적 아팠을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 났다.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 그만 울라고 말했다. 민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나는 여기가 좋다고 말했다. 완전한 용서는 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사는 건 달랐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이 필요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이었다. 대신 자주 보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아들도 자주 찾아왔다. 아버지처럼 말수가 적었지만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고장난 전구를 갈아주고 묵묵히 곁에 있어줬다. 여름이 되었다. 경로당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강원도 바닷가였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았다. 누군가 말했다. 인생 참 별거 없더라. 고. 모두가 웃었다.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누군가 덧붙였다. 그래도 라고 우리는 함께 중얼거렸다. 그 그래도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희망도 있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였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지는 걸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질 것이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살아야 했다.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간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